오세훈 서울시장도 요즘에 일정이 좀 분주해 보여요. 그게 단순히 시정과 국한된 이런 일정은 아닌 것 같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여러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것은 뭐 인간사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 위상을 노린다는 건 정치적으로도 안 되고 외교가도 안 되고 우선 경제가 성장을 해야 돼. 오늘 아침에 제가 그 구호를 그래서 코가라고 재미있게 지었습니다. 코가. 마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 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해가지고 마가로 썼는데 코가 코리아 그로스 어게인 다시 성장이다. 그거를 이제 코가로 만들어서 잘했네. 그 뭐 계속 좀 써볼까 합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반응들이 좋아서요. 지금 시대에 맞는 거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강성필 부대변인. 코가 코리아 그로스 어게인. 한국 다시 성장 뭐 이런 뜻인데 코가 이거 마치 무슨 대선 구호 같기도 한데요. 대선 구호죠. 네, 지금 뭐 마가 하니까 코가 하는데 예. 저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간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로 보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뭘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떴습니까? 서울시장 하면서 청계천으로 뜨신 분 아니겠습니까? 전기천 개발. 근데 본인 오세훈 하면 서울시장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서울시장이라는 어떤 지지 기반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조금 그게 아니지만 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장이 되는 자가 사실 대통령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공식이 사실 있었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경기도지사가 되고 경기도지사 하다가 대선 후보가 되고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다가 대선 후보가 되고 뭐 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서울시장을 하지 않고 이러면서 조금 희석됐는데 사실 뭐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시장이 강력한 대통령 후보였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라고 보였고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 신화부터 해서 청계천 복원 부터 해서 어쨌든 성장이라는 조금 아젠다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보수 지지층으로부터는 오세훈 시장이 사실 좀 특색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 성장이라는 아젠다를 가져가기 위해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고 보는데 뭐 보수층의 어떤 지지표를 얻는 데는 저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MB 전 대통령을 만나서 코가라는 구호를 소개하고 계속 쓰겠다. 이런 걸 밝혔잖아요. 김철원 교수님. 오세훈 서울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강성길 부대변인 말했지만 서울시장이 되는 순간 뭐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 분류가 된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권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 대선 후보로 분류가 되어 왔었고요. 그런데 또 이게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선 사실은 텃밭이라고 통하는 TK죠. 대구 경북의 지지. 이건 또 꼭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TK에서 바라보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뭐 아무래도 TK에서는 보면요. 예. 그래도 이 TK 출신의 대통령을 좀 희망하는 그런 정서가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어쨌든 뭐 박정희 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예. 나름대로 우리 이 경상도 특히 영남 출신의 대통령에 대한 특히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다 TK.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해서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구하고 특별한 인연은 없거든요. 단지 얼마 전에 보면 어떤 경북도를 방문해서 이철우 지사하고 만나면서 예. 여러 가지 부분을 논의한 부분은 있지만 아무래도 TK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그 부분이 조금은 약하다. 어쨌든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대구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이 된다면 TK를 위해서 뭔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지만 사실 서울시장이다 보니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의 발전을 해왔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TK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부분이 약할 수 있는데 아마 그래서 아마 오세훈 시장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이유는 결국 본인이 부족한 TK 어떤 영남에서의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보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방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현실 정치하고는 조금 일정 거리를 두고 은둔의 시간을 좀 보내왔는데 예. 최근에 권영세 뭐 비대위원장이나 특히 본인의 탄핵 때 탄핵소추위원장을 했던 예.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약간의 형치 정치에 대한 목소리를 낸다면 예. 앞으로 잠룡으로 불리는 대선 주자 후보군들도 만날지 누구부터 만날지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의 어떤 뭐 대선 후보 결정이 된다면 어떤 예. 형태로 만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관전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최근에 여권의 잠룡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인물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이 며칠 지났습니다. 지난달 28일이니까요. 대구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때 짧게 뭔가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게 두고두고 계속 정치권에서는 회자가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얘기였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한다. 굉장히 넓게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요거 김철용 교수님, 김문수 장관 본인은 뭐 탄핵 이거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나 뭐 이런 얘기를 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만약에 상황이 벌어진다면 조기 대선 도전할 걸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예. 가만히 있고 아마 어떠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단 1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나름대로는 만약 조기 대선 현실화된다면 아마 이 당내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이고요. 아마 그 김문수 장관이 저는 어떤 지금 최근의 행보가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김문수 장관은 계속적으로 침묵하고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어떤 책을 출간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북콘서트를 하려고 하고 홍준표 시장이 페북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반해 김문수 장관은 굉장히 조금 침묵의 정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보면 침묵은 금이거든요. 그런데 금값 조사에서 개장이 상승세를 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김문수 장관의 침묵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나름대로 의리 그리고 탄핵에 반대한다는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일관되게 가져가면서 만약에 어떤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아마 그 부분들을 탄핵 반대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아마 탄핵 분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충분히 본인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뛰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만약에요 김문수 장관이 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가정하에 예. 김문수 장관이 여당의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봤을 때는 당연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는 게 맞지만 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어떤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51대 49의 박빙의 승부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보가 된다면 그래도 뭐 한 52대 48 정도로 늘어난다는 건가 차이가? 네. 그래도 여전히 박빙인데 그래도 저는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일단 이 선거라는 것은 특히 대선이라는 것은 각자의 진영은 다 결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중도층,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과연 김문수 장관이 비상계엄에 옹호하는 듯한 그리고 탄핵은 잘못됐다라는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분이 인지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예. 이게 사람을 알아야지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래야 또 손을 가서 투표를 하는데 요즘 2030들은요. 예. 김문수 장관을 뉴페이스라고 합니다. 잘 몰라요. 그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어떤 현실 정치에서 좀 동떨어져 계셨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2030 MZ를 넘어서 알파 세대들은 이 김문수 장관 잘 모를 겁니다. 뉴페이스라고요? 김문수 장관. 그런데 그렇게 인식을 한다. 한필며 또 이 조기 대선은 짧습니다. 대선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김문수라는 만약에 후보가 있다고 해도 이 젊은 층이 또 얼마만큼 평가하고 선택을 할까. 네. 그래서 어떤 확장성과 인지도면 그리고 어떤 비상경과 관련된 이 철학적인 면에서 저는 김문수 장관이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조금 불리해지지 않을까? 저희 민주당으로서 조금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다 가정입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이라는 이 가정하에 두 분과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그리고요. 갑자기 요즘 며칠 사이에 이분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친윤 인사의 대표격 인물이죠. 장제원 전 의원이 오늘 탈당을 하겠다는 입장까지 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설명을 좀 본인이 합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 없어 당 잠시 떠날 것이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 그러니까 고소가 이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든요. 근데 이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다. 거짓이라고 딱 선을 긋고요. 반드시 누명 벗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보죠. 야인 생활하고 있는 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10여 년 지난 시점 거론하면서 갑작스러운 고소 제기.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본인이 당을 잠시 떠나겠다. 탈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철원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0년 정도 된 과거 일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른바 이제 성폭력 혐의, 근데 고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제원 전 의원은 앞으로 이거 험난한 시간이 될 것 같다. 약간 이렇게까지 본인이 어떤 예상을 놨는데, 근데 정말 10년 가까이 과거에 그런 일이 만약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이게 왜 1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와서 왜 고소가 이루어진 걸까요? 정말? 그게 이제 2015년도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금 현재 그 성폭력 혐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올해까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게 어쨌든 성폭력을 당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말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피해자 입장은 충분히 수긍하지만 장제원 전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자체가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그걸 이제 부인했어요. 그런 자체가 거짓이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사실관계가 틀리게 되면 그 여성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할 수도 있지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회복 불가능한 그렇죠. 워낙 유명한 이 정치인이니까. 회복 불가능한 사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당을 조금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의혹이 나온 이상 본인의 어떤 앞으로 어떤 정치 행보 같은 경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원래는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1등 공신인데도 불구하고 예. 장관직에 나간 것도 아니고 또 지난번에 총선 또 불출마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뭐 그런 걸 활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장제원 전 의원이 내년도 부산시장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10년 전의 일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뭐 사람들의 기억이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조금 그 어떤 과거의 기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니까 본인이 조금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그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둘 사이에 주고받았던 문자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합의금 쪽으로 얼마를 받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2016년도 그때 그 장제원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피해 여성이 또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일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사실관계가 머지않아서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아니 이게 10년 가까이 지난 옛날에 뭐 일을 거론하면서 지금 고소하는 거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이거 무슨 배경 뭐 음모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본인의 오늘 입장을 냈어요. 그러면서 당을 잠시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본인은 그 고소인의 주장, 고소인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지금요. 강성필 부대변인. 네. 외부 시각으로 봤을 때 탈당을 결정한 거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일단 이 장제원 전 의원이 탈당한 게 자진해서 한 건지 아니면 당에서 선제적으로 재빠르게 움직여서 뭐 권유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결론만 두고 본다면 그래도 어떤 이런 성 문제와 관련된 구설수가 있는
본인께서 어쨌든 자진 탈당 형식을 취한다는 것은 당으로서는 부담이 없어지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 정치인과 관련된 성 문제에 대해 상당히 우리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한번 알려지게 되면 나중에 해명이 되고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정도로 깊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문이 있는 점은 어쨌든 이 피해자가 합의금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본인은 합의금 쪽으로 돈을 준 적이 없다. 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 당국이 좀 제대로 빨리 밝혀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장제원 의원의 이름이 오랜만에 나오는데 본인이 당을 잠시 떠나겠다 탈당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어떤 취지 이런 것도 좀 밝혔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좀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